딸이 말한 대로 절벽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바다 위로 흘러내리고 금빛 물결이 끝없이 부서졌습니다. 내 평생 이런 구경을 다 하고 저는 감격스러워서 눈가가 젖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차오르던 벅찬 행복감이 갑자기 낯선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굳어오고 눈앞이 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은아, 내가 왜 이러지? 저는 비틀거리며 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우악스러운 힘이 저를 밀쳐냈습니다. 순간 귓가를 파고든 건 믿기 힘든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가요, 아줌마. 죄책감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는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 제 발은 허공을 밟았고 온몸은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지럽게 뒤엉킨 시야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바라던 풍경 대신 제 눈에 들어온 건 절벽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제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은이가 날. 믿기 힘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끔찍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분께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52세 김정숙입니다. 하나뿐인 가족이자 제 딸에 의해 바다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이 절벽에 부딪히며 칼날 같은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했고 머리에서는 끈적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곧이어 저는 거친 파도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짠물이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오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깊이 가라앉을수록 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참고 싶어도 폐 속으로 짠물이 쏟아져 들어와 목구멍을 태우듯 조여왔습니다.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가라앉고 시야는 서서히 까맣게 물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조등 같은 밝은 램프 불빛, 그리고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차갑게 굳어있던 제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는 감각, 그리고 이어지는 굵직한 목소리. 괜찮습니다. 저를 보세요. 숨 쉬시면 안 돼요. 버티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말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이버는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 제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차오르는 따뜻한 공기. 그제야 폐가 불에 타듯 타들어가던 고통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온몸은 여전히 힘이 빠져 있었지만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는 걸 느껴졌습니다. 다이버는 저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부력 조절기를 눌러 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날개라도 단 듯 제 몸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위로 떠올랐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사이로 보였습니다. 검은 마스크 너머로 다이버의 눈빛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듯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숙이 파묻혀 있던 두려움이 눈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의식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으며 모든 게 그리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두 눈꺼풀이 납처럼 무겁게 달라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빗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서진 듯 근육 하나 움직일 때마다 칼날 같은 통증이 번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낯선 지붕, 오래된 나무 기둥, 허름한 창문 사이로 보이는 들판. 분명 절벽 아래 바닷속에서 끝났을 내 삶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바닷바람에 단단히 굳은 어깨, 그리고 낯설지만 묘하게 안심되는 눈빛. 그가 다가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신 드셨군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목이 바싹 말라 겨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내 머리를 받쳐주었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숨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바닷속에서 건져낸 그분이구나. 그는 내 몸의 붕대를 가볍게 고쳐 묶으며 말했습니다. 이틀이나 사경을 헤매셨어요. 갈비뼈도 금가고 다리 상처도 깊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순간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병원은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빛엔 의문이 가득했지만 억지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나의 고집 뒤에 얼마나 큰 상처가 숨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계신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실 힘을 바다가 한 번 더 내어준 겁니다. 그의 말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직도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당, 빨랫줄에 흔들리는 흰 천. 제 삶은 이미 절벽 아래서 끝났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 낯선 집의 작은 침상 위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해낸 이 다이버 역시 저처럼 깊은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약 때문인지 또다시 잠이 쏟아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몸은 돌덩이처럼 가라앉았고 나는 여전히 물속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숨은 가늘게 이어졌지만 의식은 몽롱하게 어둠을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았죠. 딸 지은이의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 잘 가요, 아줌마.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마지막 표정. 웃고 있던 내 딸의 얼굴. 그 순간 내 입술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단어들이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아, 왜 날 밀었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를 죽이려 한 거니? 말끝이 흐려지며 눈물이 번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제 옆에 누군가 숨을 죽이며 듣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긴 침묵. 곧 이마에 시원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그가 제 머리에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오래된 유리잔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건 몸이 회복된 뒤에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지만 억지로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살려두려는 온기만 전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떠 있었지만 그 말과 손길이 내 귓가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내 숨을 지켜주는 이 낯선 존재. 그 온기가 다시는 붙잡을 수 없을 것 같던 내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앉는 것조차 버거웠던 몸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방안을 거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숨이 가쁘기는 했지만 두 다리로 걸어본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낯선 시골집의 작은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이면 바다에서 돌아온 다이버, 조용히 마당에 장화를 벗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엔 그가 끓여준 미음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박한 배려 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될수록 마음속 한구석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숨어 있을 거지? 도시로 돌아가야 해. 모든 걸 정리해야 해. 나를 죽이려 했던 이유를 밝혀야지. 그 생각은 무섭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이건 분명 살아남으라는 신호일 겁니다. 그의 따뜻하고 진솔한 조언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신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죠. 내가 휘청거리면 부축해주고 작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을 갈아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참고 버티고 묵묵히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밀려났을 때 나를 살려준 건 핏줄도 오래된 인연도 아닌 전혀 낯선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철. 그는 바다의 사나이라 불리던 전문 구조다이버였습니다. 몇 해 전 거대한 여객선이 뒤집히던 그날 차가운 파도 속에서 그는 수십 명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살려낸 이도 있었지만 더 많은 이들이 눈앞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 했습니다. 그의 팔에 스치며 흘러내리던 작은 손,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 스스로는 살려내지 못한 이들의 눈빛에 평생을 붙잡혀 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구조일을 내려놓고 고향 바닷가 작은 마을에 숨어들 듯 들어왔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바람과 파도만 상대하며 살아가는 날들. 그는 가끔 밤바다로 나가 잊힌 이름들을 불러본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다가 그 대답을 해줄 것처럼. 그러다 우연히 저를 발견하게 되고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번엔 놓치면 안 돼. 짙푸른 물결 속에서 희미하게 가라앉아 가던 저의 손끝. 그 손을 움켜쥐는 순간 그는 오래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듯 뜨겁게 숨을 내쉴 수 있었고 바다는 그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건네준 듯 아직 누군가의 삶은 구해낼 가치가 있다는 낯설고도 단단한 믿음이 차올랐다고요. 연대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조력이라는 게 때론 말 한마디보다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손길일 수도 있구나. 저는 그의 사정을 듣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겠다고 제 삶의 무너진 조각들을 제 손으로 다시 맞춰야 한다고. 그리고 그 길의 시작점은 바로 지금 내 곁에서 말없이 내 회복을 지켜준 민철 씨의 도움과 연대 덕분이라는 걸요. 제가 도시로 다시 올라가려 하자 민철 씨도 함께 동행하기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는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사실 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다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상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왜냐면 제가 가장 믿었던 피부치에게서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내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걸음도 못 가 쓰러지던 날 민철 씨는 말없이 나를 부축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꾹꾹 다물었던 입술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혼자선 못합니다. 가끔은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건 그의 도움이 아니라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내 마음이었음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도움이 굴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힘임을 저는 늦게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몸이 온전치 않아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철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그 집 언제쯤 가장 자주 드나들던가요? 저녁 무렵이요. 아마 오늘도 올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황은 제가 대신 살피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을 잡고 딸의 인상착의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머리색,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걸을 때 약간 빠른 보폭. 말하는 내내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이제 그 아이를 내 입으로 식별해야 한다니 그 자체가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었습니다. 민철 씨가 골목 어귀에서 집 주변을 살피는 동안 저는 카페 창가에서 차갑게 식은 커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 그가 다급히 돌아왔어요. 숨을 고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눈빛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따님 맞아요. 젊은 남자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지켜보니 동거 중인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가위에 눌린 듯 옥죄어 왔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결국 내 집의 남자를 눈앞이 흔들리며 숨이 막혀왔어요. 민철 씨는 곧장 자신의 지인에게 무언가 상의하려는 듯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 사고 위장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저는 그의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지은이의 웃는 얼굴로 가득 찼어요. 결국 이러려고 나를 그 순간부터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저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일찍 엄마의 부재와 무뚝뚝한 아빠, 그로 인한 애정 결핍이 많았던 아이. 상처가 많은 지은이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내 곁을 갑자기 떠났을 때 내 곁에 지은이가 남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그때의 다짐이 내 삶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내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아 지은만 바라봤어요. 저의 기쁨도 저의 희망도 그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죽일 작정하고 절벽 아래로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내 생명을 끊으려 한 그 손이 내가 가장 사랑한 손이었다니.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의지한 게 그 아이에겐 족쇄였던 걸까? 남편도 아들도 결국 다 떠나보내고 저는 지은이 하나에만 매달렸는데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한 가지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끝까지 봐야 한다. 지은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철 씨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의 연대를 거부했던 지난날의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철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알리긴 어려울 겁니다. 따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제 지인에게 맡기죠. 오래 전 구조대에서 알던 친구인데
지금은 심부름센터 일을 합니다.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려요. 이제는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민철 씨는 낮게 한숨을 쉬며 내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여사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자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첫 장은 법원 기록이었습니다. 실종선고 신청서, 피실종자 김정숙.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종이를 부여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까지? 민철 씨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이 이미 어머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에도 알렸고 동시에 법원을 통해 사망 추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망이 선고되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지러지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아 숨쉬기도 벅찬데 그 애는 벌써 내 부재를 증명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져야만 하는 거였구나. 결국 돈 때문에. 다음 장엔 은행 대출 내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 내 주민번호, 내 도장. 하지만 도장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의 이름까지 서류 한쪽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쏟아지는 건 수십 장의 보험 가입 내역. 생명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수익자는 전부 나 김정숙. 총액은 무려 20억 원. 저는 손에서 종이를 놓쳤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바람결에 흩날리며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민철 씨는 묵묵히 그걸 주워 모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은 이미 법원과 보험사 사이를 오가며 서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 여사님이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졌다면 그 모든 돈은 따님의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무자비하게 밀려왔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회피하고 외면했던 시간들이요. 어릴 때 지은이는 자주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는 늘 어린애니까라며 덮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결핍이 많은 아이였어요. 중학교 땐 친구의 용돈을 빼앗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사춘기라 그렇다며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훈육을 하면 새엄마라는 반감이 생겨서 더욱 사랑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믿었죠. 고등학생이 되자 명품에 집착했고 들키면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떠났으니 지은이만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키운 게 아니라 그 애의 어두운 욕망을 키워준 거였어요. 눈 감아주고 변명해주고 결국 지금은 내 목숨값까지 계산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 애를 잘못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잘못 믿은 거예요. 딸이라는 이름이 내 눈을 가려버렸군요. 민철 씨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진실을 보는 건 힘들지만 이제라도 보신 게 다행입니다. 김 여사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법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을 떼셔야 합니다. 저는 고통의 눈을 감았습니다. 절벽에서 등을 밀던 지은의 손길,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실종신고서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애는 절 엄마라 생각했을까? 저는 혼자서 엄마라는 이름에 매달려 있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민철 씨와 함께 그의 지인의 도움으로 지은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카페, 호텔, 사채업자의 사무실, 곳곳에 지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래카메라와 도청기를 심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때마다 얼어붙는 듯 뛰었습니다. 혹시 들키면 이번엔 정말 끝이겠지. 녹음기에 잡힌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이제 곧 법원에서 실종 선고 떨어질 거야. 엄마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만 정리되면 난 자유야. 그녀의 말끝에서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민철 씨는 한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김 여사님, 따님은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짓을 반복해온 것 같아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오래전부터라니. 민철 씨와 함께 사위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 비밀은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 저 혼자서는 지은의 죄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노크를 하자 문이 열리고 낯빛이 수척해진 사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의젓하고 듬직하다고 믿었던 아들 같은 사위가 이제는 아들을 품에 안고 겨우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쉬 들어가서 얘기하지. 저는 이미 제 실종에 대해 알고 있는 사위의 말에 놀라기도 전에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사위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이와 함께 온 장모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살아있어서 놀라서 그런지 사위는 차를 준비하며 연신 우리 쪽을 힐끔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은이가 사고로 실종이라고 하던데. 그래, 사고였지. 지은이가 날 절벽에서 밀었다. 네, 장모님한테까지요? 사위의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자네 말은 지은이의 행적을 안다는 것 같네. 사위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나를 죽이려 했어. 지금 경찰에 신고는 못하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중이야. 자네 예전 소송 자료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하려 왔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만은 단단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할 때 이미 증거를 많이 모아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또 다칠까 두려워 또 아버지 없이 홀로 남을까봐 다 접었죠. 그땐 지키고 싶은 게 아들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책장 깊숙이 숨겨둔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장모님한테 드려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을 열자 잊고 싶던 기록들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험 계약서, 독극물 구매 내역, 의료 기록, 사진들. 사위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이가 민호가 어릴 때부터 일부러 다치게 해서 상해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실려갈 때마다 이상해서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은이는 악마 같아요. 돈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독극물을 조금씩 먹이고 있었어요. 거기다 민호는 상해 사고까지 만들어서 전 더 이상 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앞으로 보험이 잔뜩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장인과 형님처럼 저도 쥐도 새도 모르게 돌연사할까 봐서요.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정훈 형님 사고도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조작됐고 브레이크에 손 뗀 흔적이 있었어요. 정훈 형님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 수익자는 지은이었습니다. 이미 그 돈은 다 탕진했을 테고요. 사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잠시 울먹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알면서도 저도 무섭고 섬뜩해서 제 아들이 걱정돼서 장모님께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사위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아들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이가 제 여동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괴물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인가. 제 무릎이 풀려 탁자에 손을 짚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모님, 이제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도 두려워요. 그 사람이. 그러니 이 자료들을 넘기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세요. 더는 아이 앞에서 저도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늘게 떨고 있는 사위를 보자 감히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네. 이번엔 내가 기필코 끝까지 가겠어. 지은을 막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걸겠네. 그날 봉투 하나가 내 손에 쥐어졌고 제 심장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사위에게서 받은 봉투를 품에 안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봉투 속 기록들은 마치 피로 적힌 고백서 같았습니다. 내 아들 정훈의 죽음, 어린 손자의 상처, 그리고 내가 믿어온 딸 지은의 끝없는 탐욕. 이 모든 것을 안고 다음 날 저는 민철 씨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제 실종 선고 신문 기일이었습니다. 딸 지은은 제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으로 꾸며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고 법원에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냈습니다. 그 관리인으로 본인이 지정되면 제 통장과 재산, 심지어 보험금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위와 민철 씨의 도움으로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결국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보험 계약 내역, 위조된 인감, 불법 대출 서류, 그리고 지은의 통화 녹취까지 경찰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 쪽에서 먼저 이상한 점을 포착하고 수사 의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 명의로 들어간 보험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가입되고 수익자가 모두 지은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내부 의심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김 여사님, 단순히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계획적 사기와 살인 미수 정황이 짙습니다. 빠르게 체포영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사이 지은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 안쪽에선 고요를 찢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민철 씨와 함께 카페 2층에서 몰래카메라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의 집 앞 검은 옷차림의 남자 셋이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지은의 동거남이 어설프게 몸을 내밀었고 곧장 사채업자의 소나기에 붙잡혔습니다. 야, 아직도 해결 안 됐어? 약까지 공급해줬더니 일을 이렇게 해?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지. 너 때문에 경찰까지 들썩이는데 내 수고비는 누가 맺고? 너 김정숙 그 늙은 년 살아있는 거 아니야? 돈도 못 챙겨오고 이 집도 아직 팔지도 못했잖아. 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응? 이참에 옆에 있는 남자라도 작업해? 사채업자의 몸짓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거남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사채업자는 동거남의 어깨를 툭툭 치며 불길한 말을 던졌습니다. 너 모르지? 독극물은 늦게 돌면 오래 고생하다 죽어. 오늘은 무사해도 내일은 모르는 거야. 너 쟤 믿냐? 조심해라. 네 앞으로 보험 있나 확인해봐라. 수익자가 전현으로 되어 있을지도. 그 말에 동거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은과 사채업자를 번갈아 보며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씨,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가 확실히 죽였는데. 내가 확인했다고. 이제 곧 돈 나와. 걱정 마셔. 지은은 아직 저의 소식을 제대로 들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당연히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애는 살아있고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된 듯 보였습니다. 아, 이 미친 엑스 때문에 나까지 꼬리 밟히게 생겼네. 너 당장 이번 주까지 3억 안 갚으면 저기 해남 땅끝마을 동네 잡부가 될 줄 알아. 지은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집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사채업자들과 독극물 거래로 얽혀 있었고 그 죄의 굴레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승합차가 집 앞에 서더니 여러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내렸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을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거기 구상철, 불법 추심과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같이 체포합니다. 어허, 오해입니다. 난 그냥 돈만 받으러 온 거라고. 형사는 비웃듯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영상과 거래 내역이 있어. 김정숙 씨에게 먹인 약물도 내 이름으로 유통된 거 다 알고 왔어. 법정에서 다 보게 될 거다. 아, 쌍, 저 미친 엑스 때문에 사채업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은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억울해요. 다 엄마 탓이야. 저는 두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 속엔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몸부림뿐이었죠. 형사들은 그녀를 끌어내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는 경찰서에서 받으시게 될 겁니다. 경찰에 연행된 지은은 보험사기 미수,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범관계, 그리고 추가된 2건의 살인협의까지 사채업자는 별도로 불법 추심, 폭력행위, 약물 유통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생명 위협, 계획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지은을 구속 기소했고 첫 공판이 조만간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법정 안공기는 바늘 끝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민철 씨는 뒤편 방청석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 봉투를 열더니 재판부에 USB와 인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엔 저와 민철 씨의 피땀 흘려서 모은 영상과 녹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CCTV와 몰래카메라 영상이 켜지고 사채업자가 지은을 향해 고함치는 장면, 독극물 언급 장면, 김정숙을 죽였다는 암시하는 장면, 과거 자신의 범죄를 말하는 장면. 판사님은 안경 너머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피고 지은 씨, 지금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목소리와 장면이 본인 맞습니까? 지은은 처음엔 당황한 얼굴이었으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합성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어떤데 영상 하나로 사람을 몰아가요?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영상에 찍힌 CCTV 위치는 관할 구청에서 확보한 공공자료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 사용된 특정 사채업자의 별명, 독극물 코드명은 실제 수사 기록과도 동일합니다. 게다가
피고가 작성한 통장 거래 내역에서도 같은 시점에 현금 인출이 확인됩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보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엄마가 날 아니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내가 친딸이 아니라서 평생 질투하고 미워했다고요. 전 학대 피해자예요. 그 목소리는 히스테릭했지만 제 귀엔 참담하게 공허했습니다. 제 아이였던 지은이 더는 나를 엄마라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그 아이가 법정 한가운데서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법정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실제 피해자인 원고는 현재 생존해 있으며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는 피고가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직시합니다. 추가 소명 있습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러나 지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쪽에 몸을 기울이며 종이에 뭔가를 급히 적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방어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정의 이 순간조차 또 다른 음모의 무대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숨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손을 모은 채 눈앞에서 광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꾸민 거예요. 엄마도 아닌 여자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요.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재판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진정하십시오. 근거 없는 소란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지은은 갑자기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젓지만 지은은 손으로 재판장을 향해 서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판사님, 여기 보세요. 이건 제 아버지 사망 당시 기록이에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정황. 보험금을 노린 건 저 여자라고요. 방청석이 술렁이고 저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끝까지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어요. 검사가 곧바로 맞섰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와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고 지은 씨가 오히려 아버지의 약물 섭취를 유도했으며 당시 보험 계약자 역시 피고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곧이어 화면에 아버지 보험 계약서, 약국 CCTV 영상, 사위가 제공한 영상 자료, 그 속에 지은은 전화통화로 자신의 죄를 자랑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증거 자료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방청석을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다들 날 모함하는 거예요. 엄마도 전 남편도 경찰도 다 한통속이에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지만 저에겐 텅 빈 메아리로 들렸습니다. 끝까지 탐욕과 거짓 속에 갇혀 있는 아이의 모습.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의 진술은 모순과 허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으로 미루어 피고의 범행은 명백합니다. 최종 판단은 변론 종결 후 선고 공판에서 내리겠습니다. 법정의 망치 소리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철 씨가 제 팔을 조용히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눈 감지 않겠다고. 끝까지 이 아이의 죄를 멈추게 하겠다고. 재판정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지은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그리고 사채업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 김지은은 모친 김정숙 씨를 살해하려고 절벽에서 밀어 추락하게 했고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독극물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가족들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편취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 죄질은 극히 불량합니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 검찰의 최종 의견입니다. 피고 인석에서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에 앉아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원망과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해 왜곡된 애정을 갈구했고 심리적 결핍이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니 선처를.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한참 동안 판결문을 읽다가 마지막에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 김지은 살인미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보험사기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배신하고 생명까지 위협한 점, 그리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재판정은 술렁였습니다. 사채업자에게는 징역 7년, 동거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숨을 고르며 손을 모았습니다. 지은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입모양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당신 탓이야. 법정을 나온 그날 나는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시에서의 끔찍했던 과거는 그곳에 두고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손자와 고생했던 사위에게는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고 저는 민철 씨가 있는 지방 도시로 내려와 소박한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과 보험 사기, 가족의 폭력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 저처럼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민철 씨와 저는 단순 심부름 센터가 아닌 마음을 치유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도와주고 법적 자문을 연결해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절망을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으로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의 탐욕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깨닫는 건 하나였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려졌던 날 민철 씨의 두 손은 차갑고도 따뜻했습니다. 그 손에는 계산도 조건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다짐합니다. 제가 받은 그 호의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않겠다고, 저도 누군가의 삶을 붙잡는 손이 되겠다고, 누군가 어둠 속에서 허우적일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손길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작은 선의가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민철 씨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베풀며 살아보려 합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인생의 길이자 가장 값진 선택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연대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는 작은 용기, 외로운 밤 옆에서 함께 들어주는 작은 숨소리.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져도 끝내 우리를 살려내는 건 또 다른 사람의 따뜻함이라는 걸요.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되어주겠다고,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제 사연으로 들려드릴게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